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요즘 들어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원인이 어떻건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는 것만 사실이죠. 재래전이야 한국이 북한에 대응하여 지기가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모든 상황을 접어버릴 수 있는 마지막 한방, 핵이 있죠. 그리고 한국군의 전투력 대비 밀리지만 어쨌건 위협적인 군사력을 가진 집단이 적어도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아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이 뭔가 긴장 상황을 만들어내면 바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미국의 정찰 자산이죠. 안타깝게도 한국은 타격과 방어 능력에 준하는 정찰 정보 역량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전히 적지 않은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죠. 글로벌로크나 피스아이도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정찰 자산의 적지 않은 부분은 미군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957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60년 이상 오랜 시간 현역을 지켜온 정보자산 U2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밀리터리 매니아가 아니라도 드물게 한 번쯤은 뉴스 자료 한 번에 화면에서 본 적이 있을 법한 기체입니다. 물론 팬텀2나 F-16처럼 무지막지하게 만들어낸 기체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된 기체라서 한 번쯤 뉴스 자료 화면에서 마주칠 수 있는 기체이기에 그렇죠. 초도 비행이 1957년이니 한국전 직후 레이더는 고사하고 항전 장비에 반도체를 적용하기 전의 기술로 만들어진 기체입니다. 생긴 걸 보면 고색 장연합니다. 일단 디자인부터가 현재 항공기와는 다른 뭔가 좀 어눌한 느낌이 들죠. 원래 F-104라는 1960년대 반짝 운영하고 사라진 전투기를 기본 설계로 한지라 원본 전투기도 그다지 스마트한 모습이 아니었기에 그 설계와 디자인에 기반을 둔 U2 역시도 그렇게 매력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쭉쭉 뻗은 직선 실루엣에 약간 촌스러운 곡선면을 보게 되면 현대 전투기와는 확실히 다른 설계 철학을 보여줍니다. 거기다 상시 초음속으로 경쟁을 하던 시절에 비교적 저속인 최대 속도 시속 약 800km로 최고 속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랜 시간 장거리 비행을 해야 했기에 연비도 중요한 요소였죠. 하지만 당시 기술로는 터보팬 엔진이 보편화되기 전이라 연비가 떨어지는 터보제트 엔진을 탑재한 상태로 초기 배치됩니다. 뛰어난 엔진이긴 했지만 현대 엔진에 비해서 완성도가 낮았고 기압이 매우 낮은 고공에서 간간히 꺼지기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재기동하는 훈련도 훈련 프로그램 내에 있을 정도였으니까 엔진이 꺼지는 것은 놀라운 상황이 아니라 그전 일반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일단 생긴 것부터가 야릇한 이 정찰기는 길이 19.2m, 폭은 31.39m입니다. 제트 전투기 시대로 들어오면서 속도로 인한 후퇴기 시대가 되면서 길이보다 폭이 좁아지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고공비행을 위해서 폭 길이에 비해 150% 이상 긴 기체가 탄생하게 된 거죠. 잘 감이 와 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가변익으로 날개를 폈을 때 길이가 한참 긴 F-14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실합니다. F-14의 길이는 18.6m로 크게 차이가 없는데 반해 날개를 완전히 펴서 전폭이 엄청 넓어 보이는 F-14도 길이는 19.5m로 U2에 비해 10m나 좁습니다. 그에 비해서 엔진 출력은 19,000파운드,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8.6톤 정도 됩니다. 반면에 F-14에 탑재되는 F-110G400 엔진 하나의 출력이 F터버너를 사용한 경우 26,800파운드니 두 개를 합하면 F버너를 사용한 경우 거의 2배 반의 출력을 사용할 수 있죠. 즉 날개 면적이 적은 엔진 출력을 사용해서 고속으로 기민하게 움직인다기보다는 대기가 옅은 곳에서 가급적 오래 비행할 수 있는 글라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특성에 맞게 항속거리는 10,000km가 넘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징, 상승 고도가 높습니다. 제트 전투기의 경우는 엔진의 출력에 의해 상승 고도가 좌우되지만 U2의 경우 공기가 없는 희박한 고도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엔진의 출력보다는 고고도에서도 양력을 유지해야 하는 구조적인 형태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토달 고려는 무려 25km가 넘습니다. 웬만한 전투기가 20km가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말도 안 되는 높이죠. 이렇게 높은 고도에서 요격기는 당연히 쫓아오지 못하고 당시 1970년도의 미사일 역시 도달하기 힘든 것이 이 고도였으니 적 기지의 상황을 여유있게 볼 수 있는 기체로 초기 설계된 거죠. 하지만 이런 U2라고 해서 마음대로 적 영공을 돌아다니지는 못합니다.
1960년 게리 파워즈가 탑승한 기체가 격추되고 나서부터 꾸준히 격추된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미국이 적성국을 정찰하기에는 이만한 기체가 없었죠. 미국이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전송할 수 있는 인공위성은 1976년에 우주로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전에는 우주에서 촬영한 필름을 지상으로 낙하시켜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했었거든요. 당연히 이러니 인공위성 촬영 횟수에 제약이 있었고 회수도 100% 성공적이지 못했으니 조종사를 태워서 위험하더라도 확실히 회수되는 필름은 중요한 전략 자산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한 번 이륙할 때마다 필름 무게만 90kg에 달하는 필름을 탑재하고 이륙하게 됩니다. 현재 많은 개량이 이루어져서 영상을 바로 전송하는 장치가 있지만 여전히 해상도 부분에서 필름이 우세해서 필름도 탑재하고 운영 중이죠. 1957년 초기 비행부터 지금까지 날아다닌 통해 활약은 알게 모르게 많습니다. 특히 쿠바 위기 때 소련은 쿠바에 미사일 기지가 없다고 잡아댔지만 유투의 정찰 사진으로 들통난 사건이 주목을 받았죠. 영화로 제작돼서 한국에서 운명의 정찰대라는 이름으로 텔레비전에서 상영되기도 했지만 정확한 영화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쿠바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유투가 중국에 격추되어 중국 내 잔해가 전시되고 있는 만큼, 그리고 여전히 한국의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눈에 띄는 만큼 그 활약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고 여전히 미국의 정보 자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